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 결심했어요. 시집 갈게요, 아저씨한테. 비린내 섞인 장터바람을 가르며 7살 꼬마아이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 17살 젊은 선비의 앞을 딱 막아섰습니다. 미쳤나 봐. 저 꼬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장터 사람들의 웃음이 터지는 순간 꼬마아이는 선비의 손목을 덥석 잡더니 어디서 꺼냈는지 낡은 매듭끈을 쓱 감아 묶었습니다. 이거요. 절대 풀면 안 돼요. 아저씨가 약속을 어기면 하늘이 벌 줄 거예요. 하지만 눈앞의 남자가 이 나라의 왕세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누가 웃을 수 있었을까요? 훗날 왕실을 뒤집을 핏줄 같은 약속이 될 줄 그때 장터 사람들은 알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애 뒤 그 매듭을 들고 궁궐문 앞에 나타난 여인이 한마디를 뱉습니다. 저 약속 받으러 왔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터에서 시작된 그 기이한 인연의 첫 장을 열어보지요. 이른 아침부터 한양 칠패 장터는 보부상들과 구경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어이, 싱싱한 고등어요. 방금 잡아 올린 고등어. 무명 한 필의 단양, 더는 깎아줄 수 없소. 장사치들의 구성진 외침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땀내와 흙먼지가 뒤섞인 냄새가 장터 전체를 뒤덮었지요. 그 복작대는 인파 사이로 갓을 깊숙이 눌러쓴 17의 세자 이휘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민초들의 거친 숨소리를 살피며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어찌 사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위함이었지요. 저하, 너무 깊숙이 들어가시면 위험하옵니다. 호위 무관이 조심스레 말했으나 이휘는 손을 저으며 더 안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해진 무명옷을 입은 7살 꼬마 계집아이 하나가 산나물이 가득 담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젠걸음으로 지나쳤지요. 아이의 이름은 홍연. 본디 한양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의 외동딸이었으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가면서 하루아침에 거지꼴이 되어버린 불쌍한 것이었습니다. 이 계집애가 어딜 지나가 길을 막지 못해 난전 한쪽에서 험상궂게 생긴 장사꾼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발로 홍연의 보따리를 거칠게 걷어찼지요. 홍연의 비명과 함께 산나물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고사리, 취나물, 도라지가 흙바닥에 나뒹굴고 구경꾼들은 그 꼴을 보며 낄낄거리기 시작했지요. 저것 봐라. 양반대 가시라더니 꼴이 말이 아니구만. 에그머니, 저 나이에 장사를 하다니. 쯧쯧. 사람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홍연은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흩어진 나무를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지요. 작은 손이 흙바닥을 훑을 때마다 손톱 사이로 검은 때가 끼었으나 아이는 허리 하나 굽히지 않고 꼿꼿하게 나무를 주웠습니다. 그 모습에서 양반가의 기계가 고스란히 배어나왔지요. 이휘는 그 광경을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7살밖에 안 된 것이 저리도 의연할 수 있다니 참으로 기특한 노릇이었지요. 나무를 다 주워 담은 홍연이 비틀비틀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이휘의 도포 자락에 꽂혔지요. 남루한 옷차림의 아이들과는 달리 이휘의 옷은 비록 소박했으나 고운 명주로 지어진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홍연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저 사람이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낀 아이는 흙 묻은 작은 손으로 이휘의 도포 자락을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이휘가 놀라 발걸음을 멈췄지요. 홍연은 이휘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고개를 한껏 쳐들어 이휘의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아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결심했어요. 시집 갈게요. 아저씨한테. 순간 장터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소음이 싹 가라앉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홍연과 이휘에게 쏠렸지요. 그리고는 곧 이게 무슨 소리여. 코을리개가 시집을 간다니.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만. 저것 봐라. 3살 버릇 80까지 간다더니 딱 저 꼴이로구나. 장사치들이 배를 움켜쥐고 웃어댔습니다. 구경꾼들도 손뼉을 치며 낄낄대기 시작했지요. 장터는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홍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을 품속으로 집어넣더니 때 묻은 오색 매듭끈을 꺼내 이휘의 눈앞에서 거칠게 흔들어 보였지요. 이거 보세요. 우리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홍연의 목소리에는 울먹임이 섞여 있었으나 그 기세만큼은 당당했습니다. 이휘는 웃음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어째서 나한테 시집을 온다는 게냐? 홍연이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이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지요. 저희 아버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먼 곳으로 가셨어요. 어머니도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거두어 주세요.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아이의 사연을 듣고 나니 아무리 무심한 사람이라도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지는 게 당연한 노릇이었지요. 이휘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7살밖에 안 된 것이 이미 세상의 냉혹함을 다 겪었다니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홍연은 까치발을 들고 이휘의 굵은 손목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더니 오색 매듭끈을 이휘의 손목에 재빠르게 감아 단단히 동여매기 시작했지요. 아이의 손길은 서툴렀으나 매듭을 짓는 솜씨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휘가 당황하여 손을 빼려 했으나 홍연은 더욱 세게 매듭을 조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빨로 끈 끝을 꽉 물어 마무리까지 해버렸지요. 다 됐어요. 홍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매듭은 절대 풀리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요. 진심으로 맺은 인연은 끝까지 이어진다고요. 이휘는 손목을 조여오는 매듭의 감촉을 느끼며 아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7살짜리 꼬마의 장난 같았으나 그 형형한 눈빛만큼은 진심이 가득했지요. 홍연이 이휘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툭 쳤습니다. 10해 뒤에 반드시 이 매듭을 찾으러 궁궐 정문으로 갈게요. 궁궐. 이휘가 놀라 되물었으나 홍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빙그레 웃더니 보따리를 챙겨 들고 몸을 돌렸지요. 아저씨, 10해 후에 꼭 만나요. 약속이에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돌개바람이 몰아쳐 장터의 먼지를 일으켰지요.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기침을 하는 사이 홍연은 나물 보따리를 쥔 채 인파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람이 가라앉고 나서야 이휘는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아이는 이미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휘는 손목에 묶인 조잡한 매듭을 한참 동안 만지작거렸습니다. 오색 천이 엉성하게 얽혀 있었으나 묘하게도 풀리지 않았지요. 10해 후라. 이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약속을 지킬까? 호위 무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하,
저 아이를 찾아보옵니까? 이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두어라. 그리고는 아이가 사라진 길목을 한참 동안 응시했지요. 만약 정말로 10해 후에 찾아온다면 그때 다시 보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홍연은 성박 변두리에 있는 퇴락한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붕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대문짝은 반쯤 떨어져 나간 형편없는 집이었지요. 홍연은 방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가 남긴 낡은 천자문을 펼쳤습니다. 창호지 사이로 스며든 달빛이 책장을 은은하게 비췄지요. 아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비록 배는 고팠으나 글을 읽는 동안만큼은 세상의 근심을 잊을 수 있었지요. 10해 후에는 홍연이 창밖에 달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아저씨를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떳떳하게 시집갈 거예요. 아이의 다짐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의 물결이 굽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어린 계집아이는 남몰래 지혜와 기품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지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팎으로 충격적인 소문이 퍼져나갔지요. 홍진사댁이 영모에 연루되었다지 뭔가. 아이고, 그 양반댁이 하루아침에 역적의 집안이 되었다니. 홍연의 아버지 홍진사는 본디 고든 성품으로 이름난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척의 실세인 윤대감의 비리를 상소로 고발했다가 오히려 영모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말았지요. 조작된 증거 앞에서 홍진사는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홍진사를 당장 압송하라. 의금부 관원들이 홍씨 집안의 소슬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홍진사가 끌려 나올 때 대문 기둥에는 붉은 압류 딱지가 떡하니 붙었지요. 홍연은 대청마루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아이가 울부짖으며 달려가려 했으나 하인이 얼른 아이를 붙들었지요. 홍진사는 뒤를 돌아보며 딸을 향해 외쳤습니다. 연아, 아비는 억울하다. 하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니. 너는 꼭 살아남아 우리 가문의 누명을 벗겨야 한다. 그것이 아버지와 딸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압송이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윤대감의 가마가 홍씨 집안 앞에 나타났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윤대감은 배불뚝이 몸을 흔들며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홍진사 그 양반이 나를 고발하려 했다지. 감히 이 윤대감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침을 탁 뱉었습니다. 침이 흙바닥에 떨어져 검은 얼룩을 만들었지요. 뒤따라온 윤대감의 하인들이 집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남은 재산이 있는지 모조리 뒤져라. 예, 나리. 하인들이 사랑채며 안채를 마구 뒤졌습니다. 병풍이 넘어지고 서안이 부서지는 소리가 요란했지요. 윤대감은 대청마루에 놓인 홍씨 가문의 족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냐. 윤대감이 족보를 흙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선조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족보가 진흙탕에 처박혀 더럽혀졌지요. 그만두십시오. 홍연의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병환으로 누워 계시던 분이 간신히 몸을 일으켜 나온 것이었지요. 아니, 아직도 이 집에 사람이 남아 있었소. 윤대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감 제발 자비를. 홍연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윤대감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비켜, 역적의 가족 따위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자격도 없소. 그때였습니다.
홍연이 어머니 앞으로 벌떡 뛰어나왔지요. 우리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에요. 7살 아이의 외침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대감이 홍연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이 코 흘리게 것이 어디서 버릇없이. 윤대감이 부채로 홍연의 머리를 탁 쳤습니다. 홍연은 비틀거렸으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대감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를 악물었지요. 그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으나 윤대감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좋다. 이 집은 이제 관에서 몰수할 것이니 너희는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윤대감이 손을 휘저으며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홍연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쥐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아, 어미가 오래 못 버틸 것 같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품속에서 낡은 비단 보자기를 꺼내 홍연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홍씨 가문의 인장이다. 네가 꼭 간직하고 있다가 말을 잊지 못하시고 기침을 하셨지요. 이 인장만 있으면 너는 양반가의 딸임을 증명할 수 있단다. 절대 잃어버리지 말거라.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셨지요.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홍연은 지붕에서 빗물이 새는 성 밖 초가집으로 쫓겨났습니다. 한때 양반대 교수였던 아이는 이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홍연은 산에서 나무를 캐고 장터에서 그것을 팔며 근근히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였습니다. 비단 가마를 타고 지나가던 부잣집 교수들이 홍연을 보고 손가락질을 했지요. 저거 좀 봐. 저게 그 유명한 홍진사 댁딸이래. 에그머니, 양반댁 아씨가 나물 장사를 하다니. 쯧쯧. 교수들이 가마 안에서 부채를 펄럭이며 낄낄거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시녀에게 무언가 시키더니 시녀가 홍연의 발치에 오물을 던졌지요. 꺼져, 천한 것이 길을 막지 말고. 오물이 홍연의 치맛자락을 더럽혔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얼굴에까지 묻었지요. 주변 사람들이 쑥덕거렸습니다. 양반 나리딸이라던데 이젠 저 꼴이구만. 기울어진 가문은 일어서기 힘들다던데 딱 그 꼴이로세. 하지만 홍연은 얼굴을 닦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수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들의 화려한 장신구를 차갑게 훑었지요. 저것들은 제 힘으로 얻은 게 하나도 없구나.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것밖에 모르는구나. 홍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교수들은 그 눈빛에 순간 움찔했으나 곧 헛기침을 하며 가마를 재촉했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초가집으로 돌아온 홍연은 등잔불 대신 달빛을 빌려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붓으로 바닥에 예와 례를 수만 번 써 내려갔지요. 아버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홍연이 달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꼭 우리 가문의 누명을 벗기고 말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홍연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빚을 갚으러 왔다.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홍연이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윤대감의 하수인 선엇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빚 말씀이세요? 저희는 빚진 게 없는데요. 닥쳐. 내 애비가 윤대감 나리께 진 빚이 20냥이다. 하수인 중 하나가
대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문짝이 떨어져 나갔지요. 당장 갚지 못하면 이 집의 솥단지라도 떼어갈 것이다. 홍연이 부엌으로 달려가 부엌칼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들어오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아이의 손이 파들파들 떨렸으나 눈빛만큼은 또렷했지요. 하수인들이 서로 눈짓을 나누더니 비웃었습니다. 크크, 겁 하나는 없구만. 좋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 주지. 하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곱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수인들이 솥단지를 뜯어들고 떠나갔습니다. 홍연은 그들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지요. 다음 날부터 홍연은 장터 상인들의 해진 옷을 기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던 홍연은 그 대가로 낡은 서책이나 세상 돌아가는 소문을 얻어들었지요. 아가씨, 요즘 궁궐에서 큰일이 일어났다지 뭡니까? 과일 장수 아주머니가 귀띔해 주었습니다. 세자께서 첫 세자빈을 잃으셨대요. 그래서 3년상을 치르신답니다. 홍연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세자. 문득 열해 전 장터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떠올랐지요. 혹시 그분이? 그렇게 세월이 물 흐르듯 흘렀습니다. 홍연은 어느새 17살이 되어 비록 옷은 남루했으나 그 자태만큼은 누구보다 빼어난 처자로 자라났지요.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양 사대문에 붉은 방이 나붙었습니다. 세자빈을 뽑는 간택령이 내려졌다. 아니, 벌써 3년상이 끝났단 말인가. 온 도성이 발칵 뒤집혔지요. 양반가마다 딸을 둔 집안은 벌써부터 수선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비단옷을 새로 지어라. 교수의 얼굴에 좋다는 약을 구해 오너라. 사대부가의 대문마다 하인들의 발길이 분주했습니다. 머지않아 전국 각지에서 화려한 가마들이 구름처럼 한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지요. 가마 행렬이 끝없이 이어져 대로가 온통 비단 휘장으로 뒤덮일 지경이었습니다. 한편 성박 초가집에서는 홍연이 낡은 나무 상자를 열고 있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어머니가 남긴 가장 깨끗한 무명치마와 저고리가 정갈하게 개켜져 있었지요. 홍연이 옷을 꺼내 품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제가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홍연은 직접 만든 소박한 놀이개를 치마에 달았습니다. 화려한 옥이나 은이 아닌 오색 매듭으로 엮은 수수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매듭의 솜씨만큼은 궁중나인도 혀를 내두를 만큼 정교했습니다. 홍연이 비단 보자기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홍씨 가문의 인장과 10해 전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오색 매듭이 들어 있었지요. 10해.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홍연의 눈가에 잠시 그늘이 스쳤으나 곧 단호한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시각 궁궐 안쪽에서는 윤대감이 자신의 수양딸 방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옥나나, 잘 들어라. 윤대감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간택은 반드시 네가 뽑혀야 한다. 알겠느냐? 수양딸 옥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님. 제가 꼭 세자빈이 되겠나이다. 그래. 내가 이미 심사관들에게 비단 수백 필과 황금을 보냈다. 윤대감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가 세자빈만 된다면 이 나라의 권력은 모조리 우리 손안에 들어올 것이다. 옥난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연은 성벽을 따라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가마들이 줄지어 궁궐로 향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저것들은 모두 가문의 힘을 믿고 있구나.
홍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직 내 힘으로 저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다. 드디어 궁궐 정문이 보였습니다. 광화문 앞에는 벌써부터 수십 명의 교수들이 모여 있었지요. 비단 옷에 화려한 장신구를 단 그들 사이로 무명 치마를 입은 홍연이 다가갔습니다. 어머, 저것 좀 봐. 한 교수가 홍연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차림으로 감히 간택에 나오다니. 쯧쯧, 요즘은 아무나 다 궁궐에 온다니까. 다른 교수가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수군거렸지요. 홍연은 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졸 2명이 창을 교차하며 홍연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설아, 내 신분이 무엇이냐? 병졸이 홍연을 위아래로 훑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홍씨 가문의 딸, 홍연이옵니다. 홍연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홍씨, 들어본 적 없는 성씨로구나. 병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궁궐에 들어올 생각을 하다니. 썩 물러서지 못할까. 홍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버선 속에 숨겨두었던 가문의 인장을 꺼내 높이 쳐들어 보였지요. 이것을 보십시오. 인장에는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병졸들이 인장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지요. 마침 지나가던 선전관이 소란 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병졸이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선전관 나리, 이 처자가 인장을 내보이는데. 선전관이 인장을 받아 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지요. 이것은 홍진사 댁인장이 아니냐. 선전관이 홍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정말 홍진사의 딸이냐? 그러하옵니다. 홍연이 허리를 곧게 펴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식 양반가의 여식이오니 길을 비켜주시옵소서. 선전관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들어가거라. 병졸들이 창을 거두었습니다. 홍연이 당당하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주변의 교수들이 웅성거렸지요. 저게 누구래? 홍진사. 그 역적의 딸 아니었어. 에그머니, 저런 것도 간택에 나오다니. 홍연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대궐들로 들어섰습니다. 웅장한 전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붉은 기둥과 청록색 단청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지요. 드디어 왔구나. 홍연이 가슴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열해를 기다렸던 이곳에 대궐들에는 벌써 수십 명의 교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홍연이 자리를 잡자 옆에 있던 교수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옮겼지요. 어머, 저 옷 좀 봐. 무명이잖아. 저런 옷을 입고 오다니 정말 뻔뻔하네. 교수들이 코를 찌푸리며 비단 부채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홍연은 그들의 조롱 섞인 시선을 비웃듯 웅장한 전각을 향해 당당하게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동궁전 한편에서 27의 성숙한 세자가 된 이휘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저하, 간택에 나온 교수들의 명부를 가져왔사옵니다. 내관이 두툼한 책자를 바쳤지요. 이휘가 책자를 받아 펼쳤습니다. 수십 개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씨, 박씨, 이씨, 정씨. 이휘의 손가락이 명부를 넘기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홍연. 이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홍연이라. 이휘가 중얼거리며 집무실 한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나전칠기로 만든 정교한 자개함이 놓여 있었지요. 이휘가 조심스럽게 자개함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자개함 속에는 빛바랜 오색 매듭이 비단 천 위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열해 전 장터에서 어린 소녀가 묶어준 바로 그 매듭이었지요. 이휘가 매듭을 집어들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전각 안에서 징소리가 울렸습니다. 땡! 첫 시험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리였지요. 교수들이 일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홍연은 화려한 병풍 앞에 앉아 건너편에 있는 윤대감의 수양딸 옥난과 정면으로 눈을 맞췄습니다. 옥난이 홍연을 보고 비웃었지요. 저것이 그 유명한 역적의 딸이로구나. 불쌍하기도 하지. 홍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옥난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으나 옥난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내관이 시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경전풀이요입니다. 각자 백성을 위한 방책을 써서 올리시오. 전각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교수들이 붓을 들어 먹을 찍기 시작했지요. 반면 홍연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장터에서 익힌 백성들의 고단한 목소리를 가슴속에서 하나둘 꺼내 정리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 억울한 누명을 쓴 아버지의 탄식, 횡포를 부리는 권세가들의 비웃음. 홍연이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교수들이 향긋한 차를 마시며 여유를 부릴 때 홍연은 거친 분놀림으로 백성을 살릴 방책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궁궐기와 위로 노을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홍연의 당당한 풍모는 그 누구보다 눈부시게 빛나며 간택의 서막을 힘차게 열어젖혔습니다. 자, 이제 답안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내관이 손뼉을 치며 알렸습니다. 심사관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교수들의 답안을 하나씩 걷어갔지요. 윤대감의 조카인 심사관 하나가 홍연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홍연이 답안을 공손히 두 손으로 바쳤습니다. 심사관이 답안을 받아 들고 슬쩍 내려다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지요. 데뷔전 마마 앞에서 답안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불린 교수가 일어나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백성은 임금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하고, 데뷔 마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지요. 두 번째, 세 번째 교수들도 비슷한 내용을 앵무새처럼 읊조렸습니다. 모두 미리 외워온 따분한 구절들을 반복할 뿐이었지요. 드디어 홍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홍씨 교수, 답안을 읽어보시오. 홍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담담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방책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함께 서는 것이옵니다. 저는 장터에서 보았나이다. 쌀값이 오르면 굶어 죽는 아이들을, 세금이 무거우면 집을 떠나는 백성들을 말이옵니다. 심사관들이 서로의 안색을 살피기 시작했지요. 공자나 맹자의 말씀도 귀하오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백성의 목소리이옵니다. 매점매석을 일삼는 간상배들을 엄히 다스리고 불공정한 세금을 바로잡아야 하옵니다. 홍연의 목소리가 전각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교수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홍연을 쳐다보았지요. 데뷔 마마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윤대감의 조카 심사관이 황급히 옆 심사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내관이 교수들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홍연의 옆에 있던 심사관이
슬쩍 다가오더니 일부러 발을 헛디뎠지요. 찻잔이 홍연의 답안지 위로 쏟아져 검은 먹물이 답안지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교수들이 키득거리기 시작했지요. 어머, 저것 봐. 답안이 엉망이 됐네. 하지만 홍연은 당황하지 않고 젖은 답안지를 조심스럽게 펼친 뒤 손가락을 먹물에 적셔 종이 위에 꾹꾹 눌러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도장을 찍듯 또렷한 글자가 새겨졌지요. 다 썼나이다. 홍연이 손가락으로 쓴 답안을 대비마마께 올렸습니다. 대비마마가 답안을 받아보시고는 감탄하셨지요. 오호,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다니 기지가 뛰어나구나. 윤대감의 조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해가 중천에 뜬 무렵 두 번째 시험인 바느질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들이 저마다 청나라에서 건너온 금실, 명나라, 비단실을 뽐내며 자수를 놓기 시작했지요. 홍연은 소박한 무명실로 매듭을 짓기 시작했으나 실이 금세 바닥났습니다. 홍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스럽게 뽑아 바늘귀에 꿰었지요. 저것이 뭐 하는 거야? 교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홍연이 머리카락으로 더욱 정교하게 매듭을 짓는 사이 옥난이 슬쩍 다가와 홍연의 바늘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바늘이 두 동강 나고 말았지요. 교수들이 또 키득거리기 시작했으나 홍연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으로 나가 대나무 가지를 꺾어왔습니다. 대나무를 얇게 쪼개어 바늘처럼 다듬고는 더욱 견고한 매듭을 완성했지요. 시험이 끝났습니다. 내관이 징을 쳤습니다. 데뷔전 마마가 직접 심사장에 나타나 교수들의 작품을 살피시다가 홍연의 놀이개 앞에서 멈춰 서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놀이개를 집어들고 한참을 응시하셨지요. 이 매듭에는 사람의 인연을 묶는 힘이 있구나. 윤대감은 뒤편에서 안색이 잿빛으로 변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그날 밤 간택 숙소가 고요히 잠든 삼경 무렵이었습니다. 홍연이 배정받은 구석진 골방에서 홍연은 방 곳곳에 오색 끈을 이용한 매듭 덫을 설치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지요. 스르르. 담장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 담을 넘어 홍연의 방으로 다가왔지요. 저 방이다. 조용히 처리하고 빠져나간다. 사내가 문고리에 손을 얹는 순간 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사내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으나 발목에 감긴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넘어졌지요. 홍연이 방 안에서 천장에 매달아둔 끈을 힘껏 잡아당기자 새 사내가 거미줄에 걸린 듯 매듭에 휘감겼습니다. 홍연이 촛대를 들고 나와 사내들의 품을 뒤지자 세 번째 사내의 품에서 은전 하나가 나왔습니다. 은전에는 버드나무 가지 아래 학이 서 있는 윤씨 가문의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홍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윤씨 가문의 문장이로구나. 홍연은 은전을 소매 속에 조용히 갈무리하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소란 소리를 듣고 달려온 별감이 매듭에 묶인 사내들을 보고 놀라 입을 벌렸고 사내들은 결국 의금부로 끌려갔지요. 다음 날 아침 간택 숙소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홍연이라는 처자가 혼자서 자객 셋을 잡았다지 뭔가. 교수들은 홍연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시련이 거듭될수록 홍연의 이름은 궁궐 나인들 사이에서 지혜로운 매듭 아가씨로 불리며 전설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객 사건이 있은 지 1회가 지난 장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성 장안 곳곳에 붉은 방이 붙기 시작했지요.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 게요?
그를 모르는 안학리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홍연이라는 처자가 과거 장터에서 외간 남자와 정을 통했다는구만. 그를 읽을 줄 아는 장사치가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소문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지요. 그 간택에 나온 처자 말이냐? 맞아. 역적의 딸이라더니 그것도 모자라 음탕한 것이었구만. 궁궐 안에도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교수들이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홍연이 장터에서 남자들과 어울렸다며 에그머니 그런 것이 감히 세자빈이 되려 했다니. 옥난이 부채를 펼치며 비웃었습니다. 역시 천한 것은 천한 법이에요. 아무리 꾸며도 본색은 숨길 수 없는 거죠. 교수들이 일제히 데뷔전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앞장선 옥난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지요. 데뷔마마, 천한 여자가 궁궐의 기운을 흐리고 있사옵니다. 저런 것이 간택에 남아있으면 세자마마께 누를 끼칠 것이옵니다. 교수들이 앞다투어 석고대죄를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데뷔마마께서 침전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만, 이 소란이 무엇이냐? 옥난이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고했습니다. 마마, 홍연이라는 처자가 과거의 장터에서 외간 남자들과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떨고 왔지요. 데뷔마마의 얼굴에 근심이 스쳤습니다. 홍연을 당장 불러오너라. 잠시 후 홍연이 데뷔전 앞에 섰습니다. 교수들의 따가운 시선이 홍연에게 쏟아졌지요. 데뷔마마께서 엄하게 물으셨습니다. 홍연, 내게 묻겠다. 장터에서 외간 남자와 부정한 일이 있었느냐? 교수들이 숨을 죽이고 홍연을 쳐다보았습니다. 모두 홍연이 당황하며 변명하기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홍연은 고개를 똑바로 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사옵니다. 마마. 증거가 있느냐? 데뷔마마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홍연이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증거를 가져오겠나이다. 사흘만 시간을 주시옵소서. 교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증거라니 무슨 증거를 가져온다는 거야? 거짓말이 분명해. 시간을 벌려는 속셈이지. 데뷔마마께서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사흘의 시간을 주마. 하지만 증거를 대지 못하면 즉시 궁궐에서 쫓아낼 것이다. 홍연이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홍연은 몰래 궁궐담을 넘어 도성 장터로 향했습니다. 달빛만을 의지하며 익숙한 골목길을 달렸지요. 장터 뒷골목에 도착한 홍연이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특별한 신호였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거지 아이 서넛이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아이들이 반가워하며 달려왔지요. 홍연은 지난 10년간 장터에서 나무를 팔며 이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돌봐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홍연을 친 누나처럼 따랐지요. 너희들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니? 홍연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눈을 맞추며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아가씨. 제일 나이 많은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도성에 붙은 방을 누가 붙였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자들이 누구를 만나는지 꼬리를 밟아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거지 아이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홍연을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알아냈어요. 아이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방을 붙인 자들이 윤대감 댁 집사를 만나는 걸 봤어요. 큰 길 뒤편 주막에서요. 홍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잘했다.
오늘 밤 그곳으로 안내해다오. 그날 밤 삼경, 홍연은 주막 뒤편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곧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 둘이 나타났지요. 뒤이어 윤대감 댁 집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을 잘 처리했소. 집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요. 도성 곳곳에 방을 붙였으니 이제 그 계집은 끝장이요. 사내가 비웃으며 대답했지요. 좋아. 여기 품삯이요. 집사가 은자 주머니를 건네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홍연이 뒤에서 나타나 세 사람을 가로막았지요. 누구냐? 집사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를 모르시겠소? 홍연이 얼굴을 드러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집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홍연. 내 주인 윤대감에게 전하시오. 이 정도 수작으로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말이오. 홍연이 손짓하자 숨어있던 거지 아이들이 우르르 나타나 세 사람을 에워쌌습니다. 아이들은 긴 끈을 들고 있었지요. 뭣들 하느냐, 이자들을 묶어라, 홍연이 명령했습니다. 아이들이 재빠르게 세 사람을 묶었습니다. 홍연이 가르쳐준 매듭 묶는 법으로 단단히 동여맸지요. 다음 날 아침 홍연은 묶인 세 사람을 끌고 대비전 앞에 나타났습니다. 교수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떡 벌렸지요. 마마, 증인을 데려왔나이다. 홍연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대비마마께서 묶인 자들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저자들이 누구냐? 거짓 소문을 퍼뜨린 자들이옵니다. 저 집사는 윤대감 댁 사람이 없고 저 둘은 그에게 돈을 받고 방을 붙인 자들이옵니다. 집사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나이다. 대비마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 입으로 직접 말해보거라.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대감 나리에 명을 받들었사옵니다. 전가 간이 술렁거렸습니다. 홍연이 소매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자객들에게서 빼앗은 윤씨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은전이었지요. 이것뿐만이 아니옵니다, 마마. 홍연이 은전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며칠 전 밤 저를 해치려 온 자객들의 품에서 나온 것이옵니다. 윤씨 가문의 문장이 선명히 새겨져 있사옵니다. 교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옥나는 부채를 떨어뜨리며 뒤로 비틀거렸지요. 홍연이 다시 소매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택 심사관들에게 뇌물을 준 장부의 사본이옵니다. 모시 대비마마께서 놀라 일어서셨습니다. 홍연이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심사관들의 이름과 그들이 받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이 장부는 윤대감 댁 창고지기가 몰래 빼돌린 것이옵니다.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제게 전해 주었나이다. 장부에 이름이 적힌 심사관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마. 대비마마께서 노기를 띠며 소리치셨습니다. 이 파렴치한 것들, 당장 끌어내어 벌을 주도록 하라. 내관들이 달려들어 심사관들을 끌어냈습니다. 옥난을 비롯한 다른 교수들이 겁에 질려 서로의 머리채를 잡으며 외쳤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양아버님이 시킨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피해자라고요. 추태를 부리는 교수들을 보며 홍연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동궁전 뒤편에서 세자 이휘가 나타났습니다. 이휘는 호위 내관들을 이끌고
대비전 앞으로 걸어왔지요. 홍연이 이휘를 보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휘는 홍연을 잠시 바라보다가 대비 마마께 고했습니다. 마마, 이미 윤대감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사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이옵니다. 대비 마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하거라. 이휘가 홍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견뎌주었소. 홍연이 고개를 들어 이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이휘의 눈빛에는 열해 전 장터에서 만났던 그 소녀를 향한 그리움과 지금 눈앞에 선 당찬 여인에 대한 존경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홍연은 모함의 덫을 오히려 발판 삼아 윤대감 일파의 뿌리 깊은 부패를 하나하나 세상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삼경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궁궐 안은 고요했으나 동궁전 정원 한편에서는 은은한 등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세자 이휘는 내관을 통해 홍연이 보낸 오색 매듭 하나를 전달받고는 그것을 한참 동안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매듭의 짜임새와 색깔의 배치가 열해 전 장터에서 받았던 그것과 똑같았지요. 홍연을 이리 모셔오너라. 이휘가 조용히 명했습니다. 내관이 물러가고 잠시 후 달빛 아래로 홍연이 걸어왔습니다. 무명치마 자락이 바람에 살랑거렸고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정원의 돌길 위에 드리워졌지요. 홍연은 이휘 앞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하, 한밤중에 불러내어 송구하옵니다. 홍연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또렷했습니다. 이휘는 대답 대신 내전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손짓으로 홍연을 불렀지요. 홍연이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 들어가자 이휘는 방 한편에 놓인 나전칠기 자개함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자개에 새겨진 학과 소나무 무늬가 촛불에 반짝이며 빛을 냈지요. 이휘가 자개함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오색 매듭이 비단 천 위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세월의 때가 묻어 색이 바래긴 했으나 그 모양만큼은 여전히 온전했습니다. 홍연이 품속에서 꺼낸 매듭을 자개함 속 매듭 옆에 나란히 놓자 두 매듭은 마치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기는 듯 꼭 맞물렸지요. 홍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열해를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홍연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절을 올렸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왔나이다. 저하. 열해 전 장터에서 맺은 그 인연을 이제야 찾아뵙게 되었나이다. 이휘는 자개함 속 매듭을 손에 쥐고 홍연을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대가 정녕 그때 그 아이였소. 이휘의 목소리에는 만감이 교차했지요. 그러하옵니다. 홍연이 고개를 들어 이휘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7살 아이가 철없이 한 약속이었으나 저는 단 하루도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이휘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역시 이 매듭을 보며 그대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소. 첫 세자빈을 잃고 3년을 홀로 지낼 때도 이 매듭만은 늘 곁에 두었소이다. 홍연이 다시 소매 속에 손을 넣어 윤대감의 죄를 증명할 결정적 물증들을 꺼내 이휘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뇌물장부의 원본, 자객들에게서 나온 은전, 그리고 윤대감이 백성들을 착취한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였지요. 이것들은 윤대감이 10년간 저지른 악행의 증거들이옵니다. 홍연의 목소리가 떨렸으나 그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 유배 보낸 것도 수많은 백성들을 괴롭힌 것도 모두
이자의 소행이었나이다. 이휘가 하나하나 증거들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오. 내일 아침 즉시 임금께 장계를 올리겠소. 홍연이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나이다, 저하. 이휘가 홍연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오. 10해 전 그 어린아이가 이토록 지혜롭고 강인한 여인으로 자라났구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으나 그 침묵 속에는 10해의 세월이 녹아 있었지요. 똥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휘는 임금께 윤대감의 비리 장부와 모든 증거를 담은 상소를 올렸고 임금은 즉각 윤대감 일당을 추포하라는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해가 떠오르자마자 일금부 관원들이 윤대감의 저택을 포위했습니다. 윤대감, 어명을 받들어 그대를 체포하러 왔소. 일금부 도사가 대문을 두드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윤대감은 안채 깊숙한 곳에서 부들부들 떨며 숨어 있었으나 결국 하인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지요. 날이 관원들이 들이닥쳤사옵니다. 윤대감이 황급히 뒷담을 넘으려 했으나 담장 너머에는 이미 홍연이 미리 매수해둔 하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대감 날이 어디로 가시려는 것이옵니까? 하인이 비웃으며 윤대감의 발을 잡았습니다. 이놈들, 감히 주인을. 윤대감이 발버둥 쳤으나 너무 살이 쪄서 담을 넘지도 못하고 그대로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지요. 일금부 관원들이 윤대감을 끌어내어 포박했습니다. 윤대감의 마당 한복판에 쌓인 창고 문을 부수자 안에서 산더미 같은 황금과 은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관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지요. 장부들도 수십 권이 발견되었고 거기에는 뇌물을 받은 관리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도성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어 그 광경을 지켜보며 분노에 떨었지요. 저 양반이 우리 피땀을 저렇게 쌓아두고 있었단 말인가. 우리 아이가 굶어 죽었는데 저자는 황금 더미 위에 앉아 있었구나. 한편 궁궐에서는 홍연의 아버지 홍진사를 유배지에서 급히 불러들이라는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영모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고 홍진사를 모함했던 관리들은 줄줄이 일금부 포졸들에게 끌려갔지요. 이휘는 백관들이 모인 조정에서 자개암 속 매듭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의 증표이옵니다. 10해 전 한 아이가 나에게 묶어준 이 매듭은 약속을 지키는 이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잣대가 되었나이다. 대신들이 고개를 숙이며 탄복했습니다. 윤대감의 수양딸 옥라는 간택장에서 즉시 쫓겨났고 홍연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살려달라 애원했으나 홍연은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대가 남을 모함할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소. 홍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궁궐 내 나인들과 내관들은 홍연의 지혜와 강단에 감복하여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매듭 아가씨께서 지나가신다. 나인들이 서로 속삭이며 길을 비켜주었지요. 며칠 후 유배지에서 돌아온 홍진사가 딸과 재회했습니다. 홍연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으나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묵묵히 그 온기를 느꼈지요. 연아, 아비가 미안하구나. 홍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버님. 홍연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나이다. 이제 다시는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짓밟지 못할 것이옵니다. 홍진사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딸을 이토록 강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지요. 마침내 최종 간택이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궁궐 안팎으로 붉은 비단 휘장이 걸리고 악사들이 풍악을 울리며 성대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지요. 데뷔 전 마마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이번 간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숙하고 장엄한 의식으로 치러졌습니다. 남아있는 교수들이 하나둘 전각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마다 화려한 비단옷의 머리에는 온갖 장신구를 달고 얼굴에는 분을 두껍게 발라 가문의 위세를 뽐냈지요.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연이 전각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홍연은 장식 하나 없는 소박한 무명 당의를 입었고 머리에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낡은 비녀 하나만 꽂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걸어 들어오는 순간 전각 안의 공기가 달라졌지요. 교수들이 홍연을 보고 숨을 죽였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걸친 자신들이 오히려 초라해 보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홍연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꼿꼿한 자세에서 풍겨 나오는 위엄이 그 어떤 장신구보다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데뷔 마마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셨고 그 옆에는 임금과 세자 이휘가 나란히 자리하셨습니다. 이휘는 교수들을 차례로 둘러보다가 홍연에게 시선이 머물자 더 이상 다른 곳을 보지 않았지요. 최종 간택을 시작하겠노라. 데뷔 마마의 선언이 떨어지자 전각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내관이 앞으로 나와 교수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자빈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각자 답해 보시오. 첫 번째 교수가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자빈이 된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을 빛내는 것이옵니다. 두 번째 교수가 말했습니다. 나라의 어머니가 되어 백성들을 보살피는 것이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교수들도 비슷한 답변을 늘어놓았지요. 모두 귀에 익은 말들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홍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홍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데뷔 마마와 임금 그리고 이휘를 차례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세자빈이 된다는 것은 홍연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전각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제 한 몸의 영화가 아니라 이 나라 모든 백성의 아픔을 함께 지는 것이옵니다. 교수들이 고개를 들어 홍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장터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보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백성들을 보았나이다. 홍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세자빈이 된다는 것은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전각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데뷔 마마의 눈가에 촉촉한 빛이 맺혔고 임금께서도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이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세자에게 쏠렸지요. 이휘는 천천히 홍연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홍연의 앞에 서서 그녀의 손을 직접 잡았습니다. 교수들이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나는 이휘의 목소리가 전각에 울려 퍼졌습니다. 홍연을 새로운 세자빈으로 맞이하고자 하옵니다. 교수들의 얼굴이 일제히 창백해졌습니다. 이휘가 홍연의 손을 잡고 데뷔 마마 앞으로 함께 걸어가 두 사람이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마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데뷔 마마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좋다. 홍연을 세자빈으로 삼는 것을 허하노라. 대비마마의 선포가 떨어지자 악사들이 일제히 풍악을 울렸습니다. 장고 소리와 피리 소리가 하늘 높이 치솟았지요. 홍연을 그토록 멸시하고 모함했던 교수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홍연의 치맛자락을 붙들었습니다. 마마, 저희가 잘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발. 교수들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했으나 이미 피가 나도록 이마를 찧어도 홍연은 그들을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들이 남을 짓밟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소. 홍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내관들이 달려들어 교수들을 끌어냈고 그들은 울부짖으며 전각 밖으로 끌려갔지요. 가문의 몰락이 두려워 서로의 머리채를 잡으며 남의 탓이라고 외치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한편 장터 한복판에서는 윤대감이 목에 칼을 쓴 채수레에 실려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이다. 저 파렴치한 놈을. 백성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 윤대감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지요. 네가 우리 땅을 빼앗았지.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옥에 갇혀 죽었다. 돌팔매질이 쏟아졌고 윤대감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때 권세를 누리며 백성들을 짓밟던 그가 이제는 그 백성들에게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지요. 저자를 유배 보내라. 관원이 명을 내렸고 윤대감은 가장 험한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다시는 한양 땅을 밟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었지요. 궁궐에서는 홍연의 아버지 홍진사가 정승의 자리에 복귀하는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홍진사에게 관복을 하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경은 억울한 누명을 썼으나 끝내 정의가 밝혀졌소. 이제 다시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주시오. 홍진사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홍연은 세자빈이 된 후 첫 번째 명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구휼미를 직접 챙기도록 했습니다. 창고를 여러 쌀을 내어주고 장터의 상인들에게는 부당한 세금을 거두지 않도록 조치했지요. 세자빈 마마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 백성들이 환호하며 홍연의 덕을 칭송했습니다. 며칠 후 궁궐의 가장 높은 전각에서 세자빈 책봉 가례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홍연은 화려한 세자빈의 관을 쓰고 붉은 예복을 입었으나 그 마음만큼은 여전히 장터의 백성들을 향해 있었지요. 가례 행렬이 궁궐을 나서자 도성거리마다 백성들이 몰려나와 환호했습니다. 만세, 세자빈 마마 만세. 장터의 상인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나물 팔던 꼬마가 빈궁저하가 되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과일 장수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지요. 홍연은 가장 화려한 순간에도 장터에서 익힌 투박한 매듭 놀이개를 소매 속에 넣어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그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굶주리던 시절을 떠올리곤 했지요. 이휘는 홍연과 함께 종묘를 찾아 조상들께 고했습니다. 소자는 가문이나 재물이 아닌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빈을 맞이하였나이다. 이휘의 목소리가 종묘 안에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홍연도 함께 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이 자리를 쓰겠나이다. 도성에는 홍연의 지혜를 칭송하는 노래가 아이들 사이에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듭 아가씨 지혜로 악을 물리쳤네. 아이들이 골목마다 노래를 부르며 뛰어다녔지요. 홍연은 직접 궁궐의 나인들에게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이 높고 낮음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렸나이다. 홍연의 가르침이 궁궐 안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지요. 권세가들의 음모로 가득했던 궁궐은 홍연의 등장 이후 비로소 백성을 위한 정사가 펼쳐지는 장소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들도 더 이상 뇌물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직접 들어주는 제도가 만들어졌지요. 가래의 밤, 이휘는 홍연과 함께 자개암 속에 보관될 2개의 매듭을 나란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매듭은 우리 두 사람의 인연을 묶은 것이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요. 홍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열해를 기다린 보람이 있나이다. 저하. 장터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조선 팔도의 희망의 등불이 되어 모든 백성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천대받던 이도 뜻을 굽히지 않으면 결국 하늘이 돕는다는 교훈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대대손손 이어졌지요. 세월이 물 흐르듯 흘러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세자빈 홍연은 이휘와 함께 태평성대를 이루며 온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했지요. 궁궐 안팎으로 홍연의 덕담이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은 그녀를 어진 빈궁 마마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홍연은 궁궐 한편에 장터 서당이라는 이름의 작은 학당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신분의 벽을 넘어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를 가르치고 끼니를 제공하는 곳이었지요. 마마, 이것이 옳은 일이옵니까? 보수적인 대신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민의 자식들에게 그를 가르치면 신분 질서가 흔들릴 것이옵니다. 홍연이 그 대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신분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배움의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는 법이지요. 대신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장터 서당 개관일, 홍연은 직접 그곳을 찾아가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해진 옷을 입은 아이들이 수줍게 홍연 앞에 섰고 그 중에는 열해 전 홍연을 도왔던 거지 아이들도 있었지요. 아가씨, 아니 마마, 이제 청년이 된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올렸습니다. 홍연이 그를 일으켜 세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단다.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갚을 차례이니라. 아이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번졌습니다. 홍연은 매년 장날이 되면 평복으로 갈아입고 직접 시장에 나갔습니다. 화려한 가마도 호위 무사도 대동하지 않은 채 오직 이휘와 단둘이서 장터를 거닐었지요. 저하, 저기 국밥집이 보이나이다. 홍연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들어가 보시오. 이휘가 고개를 끄덕이며 홍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가 상인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 뜨거운 국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 국물 맛이 일품이로구만. 이휘가 국밥을 후루룩 들이키며 감탄했지요. 저하,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진짜 삶이옵니다. 홍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려한 궁궐 안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목소리들이 여기에 있나이다.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홍연을 알아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으나 홍연이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지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유배지에서는 윤대감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먼 섬의 초라한 움막에서 한때 권세를 누리던 윤대감은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물 한 모금만. 윤대감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섬의 백성들은 윤대감이 과거에 저지른 악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를 외면한 채 지나쳤지요. 저자가 한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지 아느냐? 당연히 알지. 저런 자는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다니까. 윤대감은 결국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차가운 움막 바닥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탐욕스러운 관리들에게는 영원한 경종을 울리는 최후였지요. 반면 홍연의 지혜로운 정사 덕분에 가문이 기울어 고통받던 수많은 양반가와 평민들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홍연은 억울한 누명을 쓴 이들을 직접 조사하여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고 빚에 쪼들리던 백성들에게는 이자를 탕감해주는 정책을 펼쳤지요. 세자빈 마마 덕분에 우리 집안이 살아났소.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휘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마다 홍연의 해안을 빌렸습니다. 어느 날 이휘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홍연을 찾아왔지요. 빈 청나라에서 새로운 조약을 요구해왔소. 어찌 해야 할지 막막하오. 홍연이 조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이휘에게 조언했습니다. 저하, 이 조항은 우리에게 불리하오나 저 조항은 오히려 이로울 수 있나이다. 이렇게 수정을 제안하시면 어떻겠나이까? 이휘가 홍연의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역시 그대의 지혜는 어찌 이리 깊소. 두 사람은 완벽한 정치적 동반자로 거듭나 조선을 더욱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어갔지요. 군거래 장인들은 홍연의 매듭을 본떠 금과 옥으로 인연의 매듭이라 불리는 왕실 보물을 제작했습니다. 그 보물은 대대손손 전해지며 진정한 사랑과 신의의 상징이 되었지요.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이었습니다. 홍연과 이휘는 몰래 궁궐을 빠져나와 10해 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터 자리에 섰습니다. 눈발이 하늘하늘 내려앉아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쌓였지요. 저하,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옵니다. 홍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하오. 그때 그대는 나물 보따리를 이고 있었지. 이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홍연이 장난스럽게 이휘의 도포 자락을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10해 전 7살 아이가 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저하, 다음 생에도 저는 저하께 시집 오겠나이다. 홍연의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휘가 홍연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나는 그대만을 기다릴 것이오. 두 사람은 눈 내리는 장터 한가운데서 소박한 등불 하나를 밝혔습니다. 그 등불은 작았으나 어둠 속에서 가장 따뜻한 빛을 내뿜었지요. 세월이 더 흘러 홍연의 아버지 홍진사는 딸의 현숙함을 바라보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자리에서 홍진사는 홍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연아,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 아비는 마음 편히 떠난다. 홍연이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을 뿐이옵니다. 편히 쉬시옵소서. 홍진사는 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홍연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더욱 공명정대한 정치를 펼쳤지요. 조선 팔도의 모든 매듭에는 홍연의 혼이 깃들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매듭을 지을 때마다 정성을 다하게 되었고 이 매듭처럼
우리의 인연도 영원하길이라는 말을 주고받았지요. 매듭을 지을 때는 마음을 담아야 한다네. 어머니들이 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세자빈 마마께서 그러셨다지 않나. 진심으로 맺은 인연은 절대 풀리지 않는다고 말이야.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야기꾼들에 의해 야담으로 기록되어 대대손손 전해지는 지혜의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자개암 속의 매듭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되었지요. 할머니, 그래서 매듭 아가씨는 정말로 세자빈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가난하고 천대받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고귀했던 아이가 결국 이 나라의 어머니가 된 것이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교훈을 일깨웠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홍연과 이휘는 궁궐 담장 위로 고요히 내려앉는 달빛 아래 서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하나로 묶인 매듭처럼 견고하고 아름다웠지요. 저하, 우리의 매듭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옵니다. 홍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 누가 감히 풀 수 있겠소. 이휘가 홍연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궁궐 처마 끝에서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나부끼게 했습니다. 그 바람에 실려온 것은 장터의 웃음소리와 백성들의 노랫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제잘거림이었지요. 홍연은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사람의 귀천은 금관이 아니라 가슴 속의 의리에 있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그 가르침은 조선의 어떤 법전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백성들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렸지요. 세월이 흘러 홍연과 이휘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맞잡고 궁궐을 거닐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게 된 두 사람이었으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열해 전 장터에서 만났을 때처럼 순수하고 따뜻했지요. 빈 그대와 함께한 이 세월이 꿈만 같소. 이휘가 홍연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하옵니다. 저하. 7살 아이의 무모한 약속이 이토록 아름다운 인연으로 맺어질 줄 누가 알았겠나이까. 두 사람은 자개암을 열어 그 안에 소중히 보관된 2개의 매듭을 꺼내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색은 더욱 바랬으나 매듭의 형태만큼은 여전히 단단하고 온전했지요. 이 매듭처럼 우리의 사랑도 영원하겠지요. 홍연이 매듭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기막힌 야담은 사람의 품격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남긴 채 막을 내립니다. 장터에서 시작된 작은 매듭 하나가 한 나라를 바꾸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인연의 끈을 맺을 때는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맺은 매듭은 세월이 흘러도 시련이 닥쳐도 결코 풀리지 않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자개암 속의 매듭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7살 꼬마 계집아이가 장터에서 당돌하게 외친 시집 갈게요 라는 한마디가 10해의 세월을 건너 진짜 혼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문은 기울어도 사람의 품격은 기울지 않는다는 것을 홍연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지요. 화려한 비단옷과 권세보다 더 강한 것은 바로 사람의 됨됨이었습니다. 권세가들은 탐욕의 대가를 치렀고 진심으로 맺은 인연은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소중한 인연을 만나신다면 진심을
다해 매듭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매듭은 세월이 흘러도 시련이 와도 결코 풀리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